네, 이번 발표는 이번 데브톡 세션의 키노트이죠. 저희 섹다컴 비전 AI 엔지니어이고 네이버 AI 부스트 캠프 4기 5기 멘토로 하셨던 유유진님의 깊이 있는 실험으로 끝까지 파고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SSD.com에서 비전 AI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동시에 네이버 AI 부스트 캠프에서 4기, 5기의 비전 도메인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작 전에 앞서서 앞에서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여기 AI 공부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많은 질문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제 깊이 있는 실험으로 끝까지 파고들기를 주제로 했고,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AI를 공부하면서 실험을 좀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할까인데, 앞서서 논문을 굉장히 멋있게 잘 써주신 우리 혜원님께서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팁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저는 석사가 아니고 학사 졸업이에요. 그리고 논문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학사이고 논문이란 것도 써본 적이 없는, 흔히 말하면 솔직히 좀 AI 취업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은 지금 만족하는 회사와 그런 투자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을까가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면서요, 이 모든 내용은 제가 학사로 취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석사랑 경쟁력을 하면서 내 차별점을 얻고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경험이고요. 그 경험 안에서 제가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하면서 생각한 견해가 담겨 있겠으나 절대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저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그럼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네, 그런 발표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AI 분야에서 학사 취업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학사랑 석사를 굳이 비교를 해볼 거예요. 사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실력 이런 거 아니라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각자 상황이란 것도 있고 이런 거니까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저는 굳이 비교를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학사로서 취업을 할 때 비교를 했던 경험, 그리고 밑에는 이제 대회랑 서비스를 비교하고 대회에 참여하면서 얻어가야 할 것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깊이 있게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굳이 꼽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굳이 비교를 해볼게요. 네. 비교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굳이 했어요. 저는 과거에. 좀 떨리니까 석사들이랑 면접장 가면은 옆에 막 석사들 앉아 있고 나는 석사여가지고 논문 한 번도 안 써보고 이런 사람이라서 굳이 비교를 했는데, 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단점은 당연히 석사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준비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어떤 논문이 나왔나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디벨롭 해가지고 나만의 논문을 낼 수 있을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연구 역량이라는 게 저랑 석사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석사랑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거를 생각해보면 연구 역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만큼 잘하지 못해도 내가 면접에 딱 들어가서 협업 종사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질문했을 때, 얘가 그래도 석사랑 비교를 했을 때 좀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받게끔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연구 역량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그리고 굳이 석사랑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강점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서비스 관련된 역량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석사를 하다 보면은 진짜 논문 그거 하나 쓰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진짜 개발의 밀집이 아닌 이상 논문도 쓰고 연구도 진행하고 하면서 내가 데모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배포해서 수익을 도모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할 때 나는 서비스랑 관련된 역량을 좀 쌓아서 강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적재적소에 맞게 빠르게 가져다 쓰는 엔지니어링적인 역량을 키워야겠다라고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커머스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이커머스 산업군에 종사하고 내가 진짜 꼭 쓱닷컴에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커머스의 쓱닷컴에 대해서 비즈니스 분석을 하고 서비스 분석을 해서 약간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역량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서비스를 무조건 배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사용되는 테크 스택, 흔히 말하는 데브옵스 또는 MLOps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사용 경험을 얻어가야겠다라고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구 역량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석사랑 굳이 비교를 했을 때 좀 부족한 게 연구 역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학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좀 연구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물론 선생님처럼 진짜 부딪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노력하면서 하시는 분은 논문을 학사인 지금 논문을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과거 학사인 저는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연구 역량을 정의를 했습니다. 뭘 연구 역량이라고 말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시험을 전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논문에 모티베이션이 있으면은 이 모티베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솔루션을 제안하고 솔루션의 합리적인가, 이 솔루션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이 솔루션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까지 시작하잖아요. 그런 전개 과정을 생각했고 이게 연구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적인 역량을 쌓아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B2B든 B2C든 결국엔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회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을 서비스하는 역량이 뭘까를 생각해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분석 능력, 이 도메인에서 어떻게 AI 기술이 접목이 되고 어떻게 수익을 도모하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 이런 거, 서비스 분석 능력.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라고 하면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도 있을 것이고 요즘 이커머스 회사들에서 절대 빼놓지 않는 이미지 검색 그런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런 서비스를 공개해 되는 거죠. 그 서비스를 배포하려면 무조건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기능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역량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쌓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테크스택, 말하는 MLOps 이런 거를 서비스적인 역량에서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취업을 할 당시에 정리를 했어요. 아, 요 두 가지 정도 내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많은 학부생분들이 AI 경험을 쌓기 위해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AI로서 AI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학원을 제외하고 일단 학부 연구생을 무조건 한 번씩 해보죠. 저도 했었어요. 거기에서 뭔가 발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거의 술만 먹은 것 같은데 일단 했습니다. 학부 연구생. 그리고 대회에 참여하죠. 그리고 요즘에 교육과정 되게 잘 나오죠. 꼭 AI가 아니더라도 사피나 뭐 제가 멘토를 하고 있는 부스캠프나 이런 거 웹과정도 있고 AI 과정도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뭐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겠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이제 약간 자소서도 필요 없고 어, 내가 뭐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면접을 볼 필요도 없고 비교적 좀그 뭐야 허들이 낮은 게 접근할 수 있는 허들이 낮은 게 대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회에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연구 역량이랑 서비스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대회라고 하면은 대회의 특징을 가지고 왔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죠. 물론 뭐 한 몇 달간 진행되는 대회도 있는데 서비스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서비스는 1년, 2년 동안 구현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하면 진짜 몇 년까지도 이어지는 게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그리고 데이터도 주어지죠. 대회에서 이 데이터만 써라. 외부 데이터 사용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주어지고 굉장히 명확한 평가 방법이 있죠. 매트릭으로 주어지는 거. 디텍션이라고 하면 MAP 50으로 평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속도가 중요한 대회다라고 하면 속도와 관련된 매트릭을 주어지면서 이 속도로 너희의 리그를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트릭이 명확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룰이 존재하죠. 외부 데이터 사용하지 말아라. 학습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넘지 않게 해라.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대회의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네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서비스랑 비교를 하면 기간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회보다는 현업이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대체로 대회보단 길죠. 그리고 현업에서는 데이터가 주어진다?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데이터가 주어진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고 어,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제작할 때 직접 걸어다니면서 노드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진짜 사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데이터는 있으면 감사하고 평가 방법도 대회에서는 MAP 50으로 네 모델 평가할게 라고 말하는데 현업에서는 서비스를 내는데 모델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서비스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평가하는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수익을 도모해야 되니까 수익과 관련된 지표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얼마나 이전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가에 대한 지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얼마나 뭐 구매 전환율을 높였냐 이런 것도 다 지표가 되니까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지표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속한 도메인의 특징에 관련된 지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특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UXR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아 이건 좀 불편한데요? 아 이거는 뭐 쿠팡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여긴 좀 불편하네요? 이런 피드백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다 서비스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대회와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시간이나 뭐 외부 데이터 사용 유무 이런 거에 대한 룰이 있는데, 뭐 윤리적이고 법적인 이슈, 저작권 이슈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현업에서도 역시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는 한 번 학습시키는데 막 몇만 달러를 써가면서 그 거대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룰도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허들이 낮은, 우리가 경험을 쌓기에 허들이 낮은 대회에 참여한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트릭이 주어지니까, 그리고 그 매트릭이 향상시켰을 때 나의 성과가 리더보드에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리 또 경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 순위가 명확하게 나타나면은 그거를 하느라고 리더보드 3등이네, 2등이네, 아 15등이네 이러면서 리더보드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매트릭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주어진 매트릭이 이 모델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매트릭인지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해요. 왜냐면 주어지니까 이것만 높이면 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거든요. 대회에 참여하다 보면. 근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현업에서 비교했을 때, 현업에서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매트릭이 굉장히 많은데 대회에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를 보면은 리더보드 집착한다는 게 뭔 소리냐. 이건데, 리더보드에 또 집착할 때 또 특징이 있어요. EDA를 기깔나게 해요. 디텍션 대회다. 그러면은 막 박스 비율하고 막 클래스만 어떻게 하는지, 겹쳐져 있는 박스는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클래스마다 막 한 이미지 안에 박스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쫙 기깔나게 해놓고서 활용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찾은 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구현해야 되고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내가 데이터 찾은 특징에 맞게 모델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EDA를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이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EDA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보다는 가성비 좋은 실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로스,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쓰다가 갑자기 그냥 포컬 로스, 그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해서 포컬 로스 가져다 썼는데 매트릭이 확 뛰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옵티마이저 SGD에서 요즘 잘 나온다는 아담 W를 바꿔봤는데 매트릭 확 뛰네? 이런 것만 좀 내가 구현을 하지 않아도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 가져다가 코드 몇 줄만 바꿔도 성능의 향상을 보이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번은 하나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아요. 핵심인데요. 깊이 있게 분석한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어, AI를 하지 않는데,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그러면 공감을 못 하시겠구나. 어,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는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그래프가 이제 다이스라든 뭐든 이렇게 그래프에서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알고리즘을 하나 바꿨어요. n 제곱을 걸리는 알고리즘에서 n 로그 n이 걸리는 알고리즘을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이거를 쳐졌네? 그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고민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걸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딱 클릭했을 때 매번 그걸 찾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미리 기다려서 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개선을 하셨죠. 서버에 올려놨을 때도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으면 내가 딱 엄청나게 많은 경로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경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될 때 데이터베이스 서치를 할까? 막 엘라스틱 서치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깊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리더보드에 집착하다 보면은 개선했네? 오케이 다음 실험. 개선했네? 오케이 다음 실험.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회에 참여할 때, 디텍션 대회에서 MAP 50 이런 거 굉장히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죠. MAP 50은 이제 이미지 안에 밑에가 있는데 얘를 찾는 거예요. 어, 아,
잘 찾은 저 에픽 50이라는 근데 모델이 학습을 거지같이 했어.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저 매트릭 내려가는 매트릭 중에 하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정해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정확한 매트릭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AI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 멘티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질문인데, 디텍션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AI 하시는 분들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바로 나오면 좋고, 틀려도 됩니다. 사람의 기준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가 만든 디텍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에 MSE 매트릭이 적합할까요? 아니면 MAP 매트릭이 적합할까요? MSE는 참고로 이제 이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과정인데 매트릭을 도출하기까지의 그 10단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 하시는 분들. 뭐지? 뭐라? 예쁘게 그 모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박스가 객체율이 0.9%. 오케이, 잘 썼네. 이런 식으로 모델이 예. 그리고 이라고 하는 거는 음, 굉장히 길어지는데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화 평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추측 과정에서 IOU라는 필터가 들어가죠. AI 해당치들 필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뭐가 더 객관적일까요? MSE 왜죠? 치신님? 그렇죠. 이 트레시홀드는 사람이 정해주는 겁니다.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막 적합한 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5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 MAP 골뱅이 0.5에서 그 0.5가 아이오의 트레시홀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준 0.5, 아이오의 트레시홀드가 0.5가 넘어가는 박스만 쳐내가지고 이 지표를 계산해. 또는 0.9, 90% 했다. 그럼 박스 겹칠 때 90% 겹치는 거 이상만 쳐내가지고 이 매트릭 계산해. 이런 식으로 매트릭 계산 과정에서 사람이 정해진 트레시홀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매트릭은 MSE가 조금 더 적합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대회에 참여하시면서 할까요? 저는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당장, 어머, 죄송해요. 잠깐 이 틈을 짜서, 네, AI 하시는 분들 말고, 분들 도움이 되나요? 최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학사 AI 취업에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게끔 제가 좀 더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고민해보지 않고 그리고 대회다 보니까 내가 모델만 만들어가지고 가정치만 딱 제출하면은 그 모델이 이제 주어진 테스트셋에 대한 점수 예측 띠리릭 해가지고 점수 띠리릭 나고 리더보드 띠리릭 올라가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낼 때 대회에서 주어진 MAP 50이라는 매트릭이 서비스에 적합한 매트릭일까?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뭐 지표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요. MAP, Precision, Recall, AUS, MAC, Latency, 메모리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데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게 속도를 판단할 수도 있고 정확도를 판단할 수도 있고 재현율을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지표가 있는데 단순히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저런 지표들로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회에 참여할 때 문제 두 가지. 첫 번째, 리더보드에 집착하느라 구체적으로 실험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러면은 그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가야 될 거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사용법도 있고, GitHub을 통해서 다 같이 협업을 하면서 기플로우를 경험해보고, 커밋 이슈를 구체화하고, PR을 날려가지고 코드 리뷰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관리해보는 것도 있겠고,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연구 역량을 얻어가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회에서 주어진 태스크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이면 디텍션, 뭐만 뭐 이런 식으로 태스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얻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구 역량이라는 걸 얻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제가 여기 PPT에는 그 제가 멘티들한테 하는 PPT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약간 워딩이 좀 강하거든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멘티들한테 좀 강요를 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슈가 있으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가설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 문제가 생겨났고 어떤 걸 적용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경로를 찾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보고 솔루션을 적용해 봅니다. 다이스트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봤을 때 단축됐네. 왜 단축됐을까? 결과를 분석해보고 거기서 결과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제가 강요하는 하나의 사이클이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또 좀 강하게 말을 하는데 대회에 참여하다 보면 이제 같은 좀 비슷한 류의 대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1위를 한 솔루션을 가져다 써놓고 분석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이제 리더보드에 집착할 때 내가 이 매트릭을 무조건 향상시켜야겠다라고 할 때 이제 1위 솔루션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유한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서 사용만 하고 매트릭 올랐네 끝낸다던가 앙상블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이제 합쳐가지고 모델의 예측값들을 합쳐가지고 결과를 내는 건데 그 모델을 좀 다양하게 쓰면은 그 모델이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 객체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는 특징이 모델마다 달라요. 모델은 A 특징 집중하고 B 모델은 두 번째 모델은 B 특징 집중하고 세 번째 모델은 C 특징 집중하니까 요 세 가지를 모으면은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집중을 잘 하게 되는 즉 일반화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앙상블을 하면 웬만하면 성능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한다. 그러면 일단 앙상블을 하고 리더보드 올라가면 개꿀 이러고 분석도 안 해. 그리고 퍼블릭 리더보드 신경 쓰느라 일반화 성능 내던지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화 성능 내던지기 뭐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깊이 있게 실험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저는 N차 실험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 번 진행한 실험까지 꾸준히 올랐더라도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다음 스텝을 생각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깊이 있는 실험이죠. 요거는 이제 또 AI와 관련된 건데 그걸로 할게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홈맵으로 할게요. 홈맵에서 n제곱짜리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쓰고 있었는데 얘는 뭐 n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n로가 n으로 바꿨다. 근데 여기까지 몰랐네. 바로 끝냈단 말이에요. 성능이 올랐으니까. 리더보드 어떻게 성능을 올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서비스가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있으려면 어쨌든 뭐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시도를 더 빨라야 돼요. 서버에 미리 계산 결과를 저장해 놓는다. 근데 이거가 엄청나게 많아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해 놨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딱 그런 거. 요거를 이제 N차 실험이라고 하고 그래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가설을 세우고 그 문제를 집요하게 퍼거드는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아니고 제가 연구 역량이라고 말한 논문에서의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가져다 쓰고 개발해서 쓰고 그리고 그 솔루션이 적합한지에 대한 에빌레이션 스터디까지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연구 역량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취업을 할 때 이렇게 했었고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회였어요.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데이터의 양이 정말 부족하고 18,000개로 정말 부족하고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게 많은데
밑에 제가 솔루션을 저것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실험한 솔루션인데 저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가성비 좋은 실험이에요. 그 프레임워크에 구현된 거 이제 합수 가져다가 코드 몇 줄 바꾸면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는,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저희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멘티들의 실험을 봐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실험 멘트가 너무 많고 주어진 G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음 시간도 해야 되고 나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마음이 급하니까 딱 저에게서 끝내버려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결과는 과적합이라고 쓰긴 했는데 당연히 모든 실험에서 성능은 올랐어요. 성능은 올랐는데 과적합이라고 쓴 이유는 애초에 이 데이터의 양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클래스 불균형 문제도 너무 심각해서 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과적합이라는 문제를. 과적합이 뭐냐면 어, 모델이 이제 모델이 학습시킨다라고 하면은 트레인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 실험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트레인 데이터셋만 모델이 맛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델이. 그러면은 모델은 그 공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뭐게? 하고 물어보면은 정답을 잘 내요. 근데 공부를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결국에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를 갑자기 가져다가 딱 던져줘. 그럼 처음 보는 셋이네? 약간 수능에서 뭐 31번 뭐 이런 것처럼 처음 보는 유형이네? 이러고 정답을 못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정답률이 확 떨어져요. 그런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모델은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성능을 잘 예측해야 실제로 서비스에서도 쓰고 다양한 이렇게 좀 그 뭐야 네, 좋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과적합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과적합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좀 실험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과적합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솔루션은 아무래도 외부 데이터셋을 사용해야겠다. 외부 데이터셋을 사용해야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외부 데이터셋을 40만 개를 모았어요. 40만 개를 미친 듯이 모아가지고 모았는데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마치 홈맵 제작기에서 내가 미친 듯이 걸어다녔지만 결국에 이거 다 노드 해야 되고 내가 이거 경로 다 찾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하나씩 다 레이블링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 레이블링이라는 게 또 뭐냐? 요거를 학습시키려면은 이미지 안에서 요 객체가 차지하는 요 박스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네이블링 툴로 그려요. 사각형 그려서 이미지 좌표가 뭐 0.0부터 50.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0.5 그리고 좌상단 좌표가 0,5 그리고 우하단 좌표가 몇 그리고 이 박스의 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객체는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놔야 그 정답을 가지고 모델이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40만 개 모았잖아요. 40만 개 제가 일일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다 자동차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도저히 이 대회를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레이블링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레이블링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찾던 방법이 수도 레이블링 방법이었어요. 가짜 정답이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어 네,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 정답을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델이 학습을 한 걸 가지고 모델이 맺은 예측값을 이거 사실 정답이야. 가짜지만 정답이야 라고 만들어서 40만 8천 개 더하기 40만 개니까 41만 8천 개의 데이터가 된 거죠. 이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데이터 개수도 많아졌고 그리고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심했는데 적은 클래스에 대한 개수를 제가 수도 레이블링을 통해서 보완을 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화 성능이 향상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지? 그 레이블을 생성하는 가짜 레이블을 생성하는 모델을 티처 모델이라고 하고 티처 모델이 생성한 레이블을 학습하는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티처 모델이 애초에 생성한 그 가짜 레이블들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객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정확히 여기에 객체가 있다라고 잘 표현했으면 퀄리티가 좋은데 라벨러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박스도 크게 그려버리고 자동차인데 자전거 이렇게 써놓고 이러면은 노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델이 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티처 모델이 가짜 정답을 생성했는데 그 가짜 정답이 그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스튜던트 모델의 퀄리티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을 또 찾아봤어요. 뭐가 있을까? 메타 수도 레이블링이라는 게 있구나. 논문을 읽어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그냥 수도 레이블링 방법론에서는 티처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는데 얘는 학습을 계속 진행하면서 티처까지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티처가 계속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티처가 만드는 수도 레이블의 퀄리티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는 솔루션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회의 총 기간이 2주였는데 2주 동안 이 데이터 부족과 클래스 임벌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실험들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수도 레이블링 한 건 물론이고 수도 레이블링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문제점은 뭐가 있지? 해가지고 찾아봐서 메타 수도 레이블 이런 것까지 찾아본 거예요. 뭐 실제로 적용은 못했습니다만 메타 수도 레이블링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자소서를 썼겠죠. 나 연구 역량 조금 조금 그래도 이런 걸로 연구 역량이랑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자소서에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지금 SSC.com에서 면접을 볼 때 실제로 받았던 질문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 제 사수분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사수분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수도 레이블링 기법이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두 가지로 학습을 하는 건 단순히 제가 했던 것처럼 한 번씩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중류 기법도 있고 다른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유로 했다.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이유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 레이블링 그런 기법의 단점은 뭐고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이거를 진짜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케이 개선했다 이러고 딱 끝내버렸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진짜 개빠르게 생각해야 돼. 잠시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티처 모델이 생성한 레이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연구 역량이라는 걸 키우기 위해서 좀 깊이 있는 실험을 애초에 진행했기 때문에 대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수도 레이블링이라는 논문이 있길래 한번 읽어봤다. 이랬더니 그걸 읽어봤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현업자들이 보는 거 역시 이 사람이 좀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실험을 진행했는가, 요거를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얘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나? 이거는 꼭 AI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도 사실 일맥상통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무에서도 저는 지금 AI를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직무에서도 내가 좀 논리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하지 않게끔 내가 얘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네요? 볼게요. 두 번째, 매트릭에 대한 고민인데 서비스라면 결국 회사는 B2B든 B2C든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서비스라면 내가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이 발표자로 준비하면서 그 데이콘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대회 진행하고 있나 그냥 그거 캡처 그대로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배 하자 유형 분류 AI 경진대회에 참여했다고 볼게요. 요거의 개요는 뭐냐면 이제 어, 도배를 막 하는데 도배에서도 이제 잘못된 도배가 있잖아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도배를 막 대충 해놨어. 그러면은 해당 하자가 어떤 하자인지를 사진을 딱 찍으면은 어떤 하자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매트릭은 웨이티드 애드밴스 스코어로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겠다라고 매트릭을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대회만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서비스랑 연결지어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서비스를 진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개발한 모델로 서비스를 만든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그냥 막 대충 쓰면서 그냥 실무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은 도배의 민족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서비스 돼요. 네, 인테리어 업체랑 뭐 소비자를 연결해 준다. 뭐 설명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요구 사항이 있겠죠. 진짜 배달의 민족이 생각해 보시면 도배의 민족이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참여를 할 것이고 소비자가 참여를 할 것인데 그 둘을 연결해주는 이제 플랫폼으로 내가 도배의 민족을 할 거잖아요. 요구 사항이 있겠죠. 업체 측에서는 아니 우리 이거 제대로 한 건데 도배 니네 모델이 정확도가 너무 낮아서 이거 제대로 된 건데 이거 가지고 하자고 판단해버리면 우리 업체의 신뢰도가 내려가지 않냐.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하자가 안 돼. 하자라고 판단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라고 할 거고 악의적으로 리뷰하는 걸 필터링 해주세요. 라고 할 거고 소비자 측에서는 하자가 있으면 있다고 제대로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하는데 제대로 고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이제 AI 모델로 본다면 첫 번째 하자가 아닌데 하자라고 판단되지 않게 요거는 이제 뭐요? 프리시즌이랑 관련된 거고 하자가 있으면 있는 걸로 제대로 판단한다. 이거는 이제 리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랑 관련돼서 요구 사항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 서비스는 어떤 걸 매트릭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무조건 고민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회에서 해준 거 웨이티드 F1 스코어였죠?
근데 내가 요구사항을 정리하다 보면 이 요구사항을 서비스에 접목을 시키려면은 내가 어떤 매트릭을 써야 좀 신뢰도 있는 모델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 요거를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서비스 평가尺도는 사실 지금은 제가 AI와 관련된 거고 어, 현업에서 진짜 서비스를 판단하는 평가를 모두 다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져서 정말 많은 매트릭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델 평가 매트릭을 서비스에 맞게 생각해보는 것만 여기서 하자면 뭐 업체의 요구사항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절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실제 사진과 학습 데이터셋의 차이를 줄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전처리, 후처리를 해야 될까? 어, 뭐 사용자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어플에 올려가지고 그 어플에서 이제 서버랑 연결해가지고 서버에서 모델이 얘는 하자인지 아니들을 판단할 텐데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속도도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정확도와 속도라는 게 그 AI에서는 약간 그 트레이드오프? 완전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아닌데 좀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높은 정확도를 추구하려면 약간 모델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모델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인퍼런스를 할 때 데이터가 통하는 그 길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인퍼런스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절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대회에 참여하면서 내가 서비스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역량과 서비스 분석 역량을 이렇게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실제로 해서 어, 취업에 도움이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피를 뭐 거의 토해가면서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귀찮아 죽겠는데 대회에서 1등 하면은 저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이력서 내면은 그게 얼마나 블링블링하고 멋진 이력서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AI 엔지니어가 현업에서 하는 일을 보자면 진짜 모델만 학습시키고 계속 그걸 개선하는 일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 번쯤, 네,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쯤은 현업에서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매트릭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 중에 하나인 매트릭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자. 매트릭의 종류는 정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모델과 연결 지어서 내 모델을 서비스적으로 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면접에서 말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깊이 있는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네. 석사분들은 이제 2등 내내 하는 거지만 저희는 그래도 짧게라도 좀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얻어가기 위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솔루션이 적합한 솔루션인지에 대한 에빌레이션 스터디도 해보고 그런 거를 한 번쯤 해봐서 그런 연구 역량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뭐 사바사긴 한데 약간 조심스러워요. 이 말을 하는 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인데 예를 들어서 어 사피를 예를 들면 사피를 예를 들면 지금 10기를 하고 있나요? 10기 제가 알기로는 10기예요. 그리고 한 기수당 100명인가? 100명인가? 아무튼 100명이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6기 때 그러니까 이제 6기 시즌에 제가 6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랑 동생을 하는 분들이 이제 6기를 마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중에 두 명이 사피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네 명이 합격을 해가 저희 팀에서 네 명이 합격을 해서 저, 그 사피 두 분, 다른 분 한 분 이렇게 했었는데 담당님이랑 딱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너네 둘 자소서에 똑같은 거 썼더라? 영화 분석하는 거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맞아요. 저희 사피 했었구나. 서로도 아는 거예요. 너 사피 했구나 이렇게. 영화 분석 프로젝트 사피 했구나 이렇게 알고 그분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멘토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기 때 똑같은 거 한단 말이죠. 습기 10기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기 내내 그런 게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매년 이제 100명씩 나올 텐데 매년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번에도 영화 프로젝트 했구나.
그래도 영어 프로젝트 했구나. 다음에 영어 프로젝트 했구나. 10번 보는 거지, 10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자소서에 제가 참여한 사피에서, 사피라고 하면 뭐니? 홍모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계속 똑같은 거 보는 거잖아. 사피를 언급했으니까 네이버 부스트캠프도 언급하겠습니다. 네이버 부스트캠프에서 예를 들어서 대회 데이터가 매번 똑같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 매년 똑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슈를 세우고 솔루션을 고민해보고 이런 거는 절대로 각 사람마다 겹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생각이랑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성비 좋은 시험 있잖아요. 그 템플릿 구현된 거 하나 가져다가 쓰는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를 수가 없어. 왜냐면 그냥 구현된 거 가져다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육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차별점을 얻으려면, 어, 가성비 좋은 시험보다는 진짜로 내 연구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를 면접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5번은 또 깊이 있는 실험과 관련된 건데,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슈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또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길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취업을 할 때 석사랑 굳이 비교를 해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고,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멘토링을 하는 것처럼 약간 워딩이 격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하면 좋아요. 좋은데 정답이 아니니까 AI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저렇게 접근을 했구나. 그럼 내 상황에서 좀 경쟁력을 얻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